안녕하십니까. 저는 사단법인 바른인권 여성연합의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전혜성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진심으로 영광이고 또 하나님께 이 자리에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이야기는 여러분들도 요즘 많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페미니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페미니즘이 특별히 어떻게 기독교 성윤리를 해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사회에 어떤 문제로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에 더해 지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우리가 페미니즘의 오류를 정확하게 알고 또 기독교 성윤리를 회복하기 위한 어떤 대안으로서 페미니즘을 어떻게 우리가 다루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단체 소개와 함께 또 저의 활동을 간간히 소개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보시면요, 페미니즘의 기원과 변질, 먼저 이렇게 첫 번째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페미니즘에 의한 성윤리의 타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세 번째는 페미니즘의 오류를 좀 지적을 해보고요. 네 번째 기독교 성윤리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목차를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페미니즘의 기원과 변질, 기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진 속에 보이는 사람은 프랑스와 샤를 푸리에라고 하는데요. 네, 페미니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성별에 근거한 차별을 없애고 여성의 권리와 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운동이나 사상을 의미합니다. 인류 역사에서 여성들이 그 억압된 삶을 살아왔던 것은 누구라도 부인하기가 어렵죠. 이런 면에서 페미니즘 운동은 어떻게 보면 여성들의 불가피한 저항이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현대의 페미니즘은 남녀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매우 획일적인 평등을 추구함으로써 성별 간의 갈등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페미니즘이라는 단어를 최초로 사용한 것이 바로 사진에 있는 그 프랑스의 사회주의자인 샤를 푸리에입니다. 푸리에는 공상적 사회주의라는 그런 그런 이름을 달고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칼 마르크스 이전의 사회주의 사상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공상적 혹은 이상적 사회주의라고 일컬어지는 그 부류에 속하는 사회주의 학자고요. 이 사람이 이야기했던 것은 거기도 보시면 그 여성주의를, 그러니까 페미니즘 단어를 최초로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여성 해방론을 주장을 했는데, 이 해방론 안에 여성의 경제적인 독립과 함께 모든 형태의 여성의 성욕을 인정하자, 그리고 또 가족제도를 비판하는 그러한 주장을 했습니다. 이 푸리에가 이제 사실은 이제 이런 공산주의 공산적 사회주의의 시조는 아니고요. 그 시조는 이제 더 거슬러 올라가서 영국의 노동운동가인 로버트 오원과 잉글랜드의 토마스 모어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이 푸리에가 페미니즘 단어를 최초로 사용하면서 한편으로는 그 여성성과 남성성이 생물학적인 여성과 남성하고 이렇게 필연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그 사고 자체를 비판하고 있긴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히 그 낭만주의적인 전통의 기초에서 여성성을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푸리에는 여성 해방과 관련해서 여성의 성욕의 문제를 매우 명시적으로 제기를 하고, 그에 따라 그 가족제도, 그동안 이제 전통적인 가족제도에 대한 비판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상이 당대의 사회주의 여성들에게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 페미니즘에 이런 영향을 준 사상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사상들은 보면, 그 사상들 보면 처음에 이제 마르크스의 계급 이론을 들 수가 있습니다. 마르크스의 계급 이론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제 경제적인 관점에서, 경제주의적인 관점에서
계급 이론을 주창을 했고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의 계급으로 분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두 계급이 투쟁을 통해서 그 계급 간의 어떤 계급 투쟁, 특히 노동자들의 투쟁을 통해서 어떤 분배가 공평하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어떤 그 공산 사회를 이상적인 사회로 꿈꾸는 그런 이론을 만들어냈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그 다음에 와서 프로이트의 성 이론을 만나게 됩니다. 프로이트의 성 이론을 만나면서 프로이트의 성 이론을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더 이어서 이제 라이에 이르러서 이 마르크스의 계급 이론과 프로이드의 성 이론이 함께 이 라이에 와서는 성 정치로까지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런 어떤 흐름을 타고 이제 페미니즘이 사실 이제 18세기의 중반부터 그러니까 19세기 초반까지는 1세대 페미니즘의 물결이라고 저희가 그렇게 흔히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1세대 페미니즘 물결이 이렇게 운동으로 일어났던 시기에는 여성들이 가장 원했던 건 교육을 받을 기회와 그 다음에 참정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세대로 오면서 이것들이 이 막시즘, 그러니까 마르크스주의와 프로이트 이론, 성이론 이런 것의 영향을 강력하게 받기 시작했고, 그리고 거기다 더해서 비렐름 라이에 이르러서는 이 성이라는 문제 자체를 완전히 정치적인 차원으로 이렇게 보고 성혁명을 주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라이가 모든 성적인 억압에서 해방되려면 도덕적 가치 따위는 다 배제를 해야 한다. 본능적 자아, 즉 프로이트가 말했던 그 이드에 충실하게 반응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성혁명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향을 페미니즘이 많이 받게 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68혁명의 그 우상이라고 할 수 있는 마르크제에 이르러서 이 마르크제의 비판 이론, 그가 에로스와 문명이라는 책에서 유명한 슬로건을 남겼는데요. 사랑하라, 전쟁하지 말고. 이것이 68혁명의 주제의 슬로건이 되었죠. 그래서 이 마르크스에 와서는 헤겔과 마르크스주의, 그 다음에 프로이트주의, 이 모든 것들이 다 합쳐진 비판 이론을 통해서 여성들이 특히 성적인 자유를 추구하도록 이렇게 이제 뭔가 이렇게 종용을 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마르크제 같은 경우는 우리의 그 이성이라는 것이 어떤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는데 쓰인 게 아니라 오히려 지배 이념을 만들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현대 사회를 아주 야만한 그런 야만적인 사회로 규정을 했는데, 그의 이론은 어떤 한계가 있었냐면 그것에 대한 어떤 기준이나 또 대안을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한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론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주장했던 이러한 그 성적인 자유를 포함한 모든 지배 이념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을 통해서 68혁명이라는 것이 촉발이 되었고, 또 그동안 서구 문명의 토대를 이루었던 기독교적인 그런 사상, 그 다음에 기독교 자체, 그리고 기독교적인 세계관, 가족 제도, 또 가부장 제도, 자본주의, 권위, 도덕, 애국심, 관습, 이런 것들을 무자비하게 이렇게 비판하면서 기독교 사회를 파괴하는 활동에 근간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이러한 사상들의 영향을 받은 것이 바로 2세대 페미니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2세대 페미니즘은 특히 우리가 여성 해방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페미니즘 사상 안에는 마르크스주의와 프로이트주의, 그 다음에 라이의 성정치와 마르크주의 비판 이론까지 다 담겨져 있는 그러한 아주 종합 세트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향을 받은 페미니즘이 2세대에 와서 주장했던 것이 뭐냐면, 기존의 사회 구조를 보시면 그 기존의 사회 구조를 성별을
기초로 하는 그 성별 불평등으로 인한 그런 사회로 규정을 하고 그 성별 불평등을 만들어내는 양산내는 그 구조가 바로 가부장제이기 때문에 이 가부장제를 파괴하고 정복하는 것이 이들의 그 여성 해방 운동의 목표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좀 정리를 해보면 막시즘은 그 사회 구조의 불균형, 불평등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계급 이론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 그것이 이제 페미니즘에서는 성별에 기초한 가부장제를 비판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 그 구조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두 개의 그룹이 존재하는데, 하나의 막시즘에서는 그것이 자본가와 노동자의 대립이었다고 하면, 페미니즘에 이르러서는 남성과 여성, 집단의 대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단적인 갈등을 일으킨다고 본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해소하는 방법으로는, 막시즘은 노동자 계급의 물리적인 투쟁이, 그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았던 반면 이제 페미니즘은 그것이 여성의 권리 투쟁으로 이렇게 보면서 여성의 권리를 얻어내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투쟁을 감행을 하게 됩니다. 이들의 목표는 막시즘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공평한 분배가 이루어지는 평등한 공산사회를 구축하는 것이었고요. 페미니즘 마찬가지로 그 가부장제라는 그 구조를 완전히 타파하고 그걸 전복을 시켜서 마치 가모장제처럼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남성이 차지했던 모든 그 기득권을 빼앗아서 여성이 취하는 그런 것을 여성들의 이상적인 사회로 보았습니다. 근데 이 페미니즘은 사실상 그 가운데 보시는 문화마르시즘의 한 부류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막시즘은 실험을 감행했던 많은 나라들, 여러 나라들, 모든 나라들에서 사실은 실패한 이론인 것이 검증이 되었죠. 그리고 나서 나타난 것이 1960년대 문화 막시즘이라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막시즘의 그 투쟁이 왜 실패했는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이것들이 단지 경제적인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노동의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정치적이고 사회 전반에 있는 사회 구조의 문제가 있다. 이 안에 지배 집단이 존재하고 피지배 집단이 존재해서 이 두 집단 사이의 갈등이 모든 사회 문제의 원인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전방위적으로 우리가 문화라고 문명이라고 일컫는 모든 영역에 있어서 이들은 막시즘의 이론들을 도입하고 그것들을 진지전이라는 방식과 기동전이라는 그런 양검을 가지고 사회의 변화를 시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예 그 사회 기본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특히 서구 사회의 문명의 기초는 사실 기독교 문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독교 문명 자체를 틀을 바꾸는 그러한 일들을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페미니즘은 이러한 어떤 문화 막시즘의 한 부류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페미니즘이 이제 어떻게 변했는지 먼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세대 페미니즘은 1990년대부터 1920년대까지 이렇게 분류하기도 하고요. 1840년대부터 1920년까지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18세기 말부터 시작해서 20세기 초반까지 있었던 이 1세대 페미니즘, 페미니즘 운동을 1세대 페미니즘 물결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여성이라는 주제를 계몽주의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몽주의라는 것이 사실 계몽주의 시대에 우리 인간이 누렸던 유익이 모든 인간이 존엄한 존재인데 그것을 우리는 인권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 인권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천부 인권이라는 사상이 이제 계몽주의 학자들 사이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계몽주의 학자들은 사실 그들이 말하는 모든 사람은 인권을 가진다고 했을 때 그 인권 안에 여성은 포함시키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때 그런 어떤 사회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여성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는데요. 예, 그래서 영국에서 여성의 권리 옹호라는 책을 1792년에 썼던 그 메리 울프스턴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 여인이 여성은 권리를 가진다. 어떤 권리를 가지냐? 여성은 하나님한테 부여받은 인권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1세대 페미니즘 운동은 주로 여성이 교육받을 권리를 주장하는 교육권을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이들은 사회 구조 안에서, 그러니까 사회 안에서 공적인 영역에서 남녀 평등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참정권의 요구, 재산권의 요구, 그다음에 양육권에 대한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1세대 페미니즘의 여성 운동은 참정권 투쟁에서 이제 꽃을 피웠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참정권 투쟁은 굉장히 치열하게 진행이 되었고요. 이것이 이제 나중에 여성들이 정말 목숨을 걸고 순교적인 희생을 통해서 그런 참정권을 얻어내는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2세대 페미니즘에 들어서서는 이것은 이제 시기적으로는 1960년대부터 1980년대 사이에 굉장히 강력하게 일어났고요. 이때는 여성이라는 주제, 여성이라는 그 대상의 막시즘이 이론이 결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때의 페미니즘 운동은 급진적인 레디컬 페미니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것을 우리는 여성 해방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들은 남녀가 불평등한데 이때 이 남녀의 불평등은 섹스라는 생물학적 성별에 기반한 그런 성별 불평등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문제 삼았던 사회 구조는 가부장제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가부장제 타파를 통해서 남녀 평등한 사회를 이루려는 것이 이들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3세대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거기 제가 젠더주의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젠더주의 혹은 젠더 페미니즘 뭐 이렇게 부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명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 3세대의 페미니즘은 젠더주의의 어떤 그런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름으로 여기서는 제가 이렇게 명칭을 했습니다. 1990년대 이후에 나타나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3세대 젠더주의 페미니즘인데요. 이때는 여성이라는 그 대상에다가 포스트 모더니즘이 결합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 시기에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페미니즘을 퀴어 페미니즘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단순하게 여성 해방이 아니라 성의 해방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의 성이라는 것은 젠더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는 거냐면 2세대 페미니즘이 사회 불평등을 얘기할 때 남성과 여성이 불평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이 젠더 페미니즘, 젠더주의에 와서는 이성의 중심의 가부장제라는 것이 있고 거기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억압을 받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성의 중심의 가부장제 사회를 타파하는 것이 이들의 목표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어떤 성별 개념이 해체되고 그 다음에 성의 개념이 굉장히 다양해지는 거죠. 지금 이제 우리가 굉장히 문제 삼고 있는 문제가 되고 있는 차별금지법을 보면 그 안에 성별 정체성, 성적 지향이라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 안에서 얘기하는 게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굉장히 다양한 젠더들이 존재한다라고 하고 그 젠더를 다 인정을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인정을 하는 권리를 갖도록 해달라고 요구하는 지금 투쟁이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격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투쟁을 통해서 결국 이들이 이루려고 하는 목표는 뭐냐면요. 결국은 성별을 해체하고 가정을 해체하는 것이죠. 당연히 가정이 해체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위해서 이들의 성적인 자유, 피임, 낙태, 이런 것들을 2세대 페미니즘부터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그런 것들을 권리로 요구를 하고 자기 결정권이라는 것으로 포장을 해서 계속해서 요구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3세대 젠더주의에 와서는 그것들이 차별금지법이라든지 학생인권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소수자라는 그 소수의 어떤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운동으로까지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조금 더 살펴보면요. 그 1세대 페미니즘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1세대 페미니즘은 여성이 가진 그 천부 인권을 회복하기 위한 운동이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이 동등한 교육적 기회를 부여받을 그럴 권리를 요구를 했고요. 그리고 사회 공적인 영역에서 남성들과 동등한 권리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것이 가장 치열하게 나타났던 것이 참정권 운동이었는데요. 이것은 그 당시 이제 프랑스 혁명 당시부터 사실은 이 참정권에 대한 요구가 있었는데 이것이 1910년대에 이르러서 이제 열매들을 맺기 시작합니다. 이 참정권 획득을 위한 여성 운동을 다룬 영화가 있습니다. 그 서프로제트라는 영화죠. 이 용어도 사실은 그 참정권을 의미하는 서프라지에 여성을 뜻하는 전미사 애들을 붙인 말인데요. 그 당시에 이 사건을 다뤘던 기사에서 이런 운동을 하는 여성들, 여성 운동가들을 굉장히 조롱하는 그러한 표현으로 쓴 말이었죠. 어쨌든 이런 어떤 그 서프로제트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었고요. 그 대표적인 것이 영국에서는 에밀리 데이비슨하고 에멀린 펜크허스트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에밀리 데이비슨은 영국 국왕 조지 5세가 참관하는 그 경마 대회에서 그 국왕이 탔던 말 밑에 몸을 던져서 순교하는 것으로 자신의 어떤 그 의지를 나타냈고, 이때 이 데이비슨의 장례식에 많은 여성들이 참여하면서 이것이 여성의 참정권 운동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거의 그 당시에는 아주 이 런던이 전쟁 상황까지 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여성들의 투쟁이 굉장히 과격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과격한 여성 운동가 중에 한 명이 펜크허스트였습니다. 이 펜크허스트는 굉장히 이 폭력적인 시위를 많이 해서 감옥에도 많이 수감이 되기도 했고요. 단식 투쟁으로 자신의 의지를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그 당시 영국에서 일어났던 이 참정권 운동에 참여했던 여성들은요, 굉장히 그 말뿐 아니라 정말 행동으로서 자신들의 의지를 나타내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애를 썼습니다. 정말 많이 순교하고 고생하고 또 순환을 겪고 드디어 1928년에 이르러서 영국이 21세 여성들에게 참정권을 부여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이것은 뉴질랜드와 또 미국에서 일어났던 그 참정권 운동의 대표 주자들의 모습입니다. 뉴질랜드 $10 그 지폐 안에 얼굴이 새겨져 있는 이 케이트 셰퍼드는요, 사실 그녀는 여성으로서 알코올과 성 문제, 이혼 등 이런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그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여성이 이 운동의 중심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뉴질랜드 여성 절제회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또 여성 참정권을 요구를 하기 시작했고요. 세 차례 실패를 거쳤지만 1893년에 가장 빠르게 여성의 참정권을 얻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 퀘이커 교도였던, 그리고 노예 폐지론자였던 수잔 앤선이라는 이 여성이 이런 대표적인 그 여성 참정권 운동가로 활동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이때 이런 참정권 운동에 참여했던 여성들은요, 많은 수가 기독교 신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남성과 동등하게 창조하셨다라는 그런 인권에 대한 자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사회적인 영역에서, 공적인 영역에서도 우리도 남성과 똑같은 권리를 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고, 그것이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투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많은 그들의 투쟁에 힘입어서 지금 이렇게 현대 사회에서 여성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그들의 기여가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 다음 이제 2세대 페미니즘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세대 페미니즘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성이라는 대상에다가 그 막시즘을 적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굉장히 이때의 페미니즘 운동은 굉장히 레디컬한 그런 페미니즘이었고, 그 레디컬한 페미니즘의 주인공들은 보시면 굉장히 그 과격한 주장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번 보시면요. 첫 번째 맨 오른쪽에 보이는 게 시모느 드 보바르인데요. 여러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 이분의 대표적인 저서가 제2의 성이라는 책입니다. 이것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여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바르는 물론 그 자신이 장폴 사르트르하고 자유롭게 연애하면서 지냈던 살았던 사람이고 양성애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결혼과 출산, 또 양육에서 해방되는 것, 또 성으로부터 완전하게 자유로워지는 이 성의 해방, 그다음에 여성이 가정이 아닌 직장으로 탈출하라, 이런 어떤 메시지들을 남기면서 많은 여성들에게 영감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2세대 페미니즘이 사실 이렇게 꽃을 피운 것은 68 혁명과 함께 미국에서입니다. 그래서 이 2세대 페미니즘을 이끌었던 대표적인 여성들은 대부분 다 미국에 많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보실 게 베티 프리단입니다. 이 여성은 여성의 신비라는 책을 1963년에 발간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녀는 이제 굉장히 중산층의 가정이 있는 그런 여성이었는데요. 그 자신이 굉장히 안락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그 여성주의자들, 이 페미니스트들에 의해서 이 정신적으로 많은 이렇게 자극을 받으면서 그 가정으로부터 이렇게 도피하고 싶은 그런 어떤 욕구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런 어떤 것들이 그의 책을 통해서 나왔는데, 그때 이제 베티 프리단이 했던 유명한 말이 가정은 안락한 포로 수용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활동은 생각보다 더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는데요. 북미 여성단체라는 나우라는 단체를 창설을 하게 되고요. 미국에서 2세대 페미니즘을 촉발시킨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베티 프리단은 사실은 많은 이제 운동을 하는 그런 시기를 다 지내고 나서는 다시 가정으로 복귀하는 이런 조금 특이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세 번째 가운데 있는 우리 케이트 밀렛이라는 사람은요, 1968년에 성의 정치학이라는 책으로 세상에 이름을 알리게 되는데요. 그는 남녀 관계를 계급 관계로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여성의 성적 자유와 해방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특별히 이 여성들의 이 페미니즘 운동은 굉장히 더 정치적인 어떤 그런 경향을 띠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있는 슐라미스 파이어스톤을 보시면요. 그녀는 1970년에 성의 변증법이라는 책을 통해서 또 페미니스트로서의 그 주장을 하는데, 이때 그녀가 얘기했던 것, 여성 운동의 궁극적 목표는 성의 해체다. 벌써 이미 그 어떤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 영향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슐라미스 파이어스톤의 그 주장들이 굉장히 대담했는데요. 보시면 모든 유형의 성적 자유를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형태의, 어떠한 방식의 성도 다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녀는 또 인공 자궁, 또 공동 양육, 피임, 낙태, 확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고 주장했던 여성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있는 왼쪽에 있는 사람이 안드레아 드워킨인데요. 이 사람은 1974년에 여성 혐오라는 책을 씁니다. 그리고 가부장제에 대해서 아주 독서를 퍼붓는데요. 가부장제는 착취이며 그 자체로 강간이라는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새도 그런 페미니스트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꾸밈 노동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렇게 이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 남성 우월주의적인 그런 문화의 여성 혐오의 하나의 반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레디컬 페미니스트들의 주장을 보면
이들의 하나같이 성적인 자유를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성적으로 자유하기 위해서 사실 제일 걸림이 되는 것이 임신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같이 낙태를 굉장히 옹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시대적인 배경 안에서 1973년에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시는 로데웨이드 판결이 이러한 배경 속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연히 나온 게 아니고요. 이런 페미니스트들의 언어, 그들의 말, 그 다음에 그들의 이런 활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여성들이, 그 시대의 많은 여성들이 자극을 받았고,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안에서 1973년에 로데 웨이드라는 낙태를 합법화하는, 낙태를 권리로, 여성의 권리라고 속이는 그런 법이, 그런 판례를 미국이 하게 된 것이죠. 이들의 공통점을 하나 찾아보시면 뭘까요? 제가 하나의 공통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적 자유를 주장을 했고, 그래서 낙태의 옹호자들이었다. 네, 이 베티 프리다는 가정이 있는 여성이라고 했잖아요. 나머지 여성들은 다들 레즈비언이었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남성을 혐오했고, 남성과 같이 스킨십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그들은 레즈비언으로서 삶을 살았고, 그래서 많은 불행한 삶을 그 말로가 굉장히 비참한 그런 모습으로 끝이 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볼 인물은요, 3세대 페미니즘의 데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주디스 버틀러입니다. 이 주디스 버틀러가 젠더 트러블이라는 책을 내는데요. 이 책이 그야말로 이 세계의 트러블을 일으킵니다. 이 주디스 버틀러는 사실 언어학자예요. 그래서 후기 구조주의의 탁월한 언어학자로 이렇게 있었던 언어학자인 사람인데, 이 후기 구조주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 젠더 트러블이 쓰여졌고요. 이 젠더 트러블이 내용을 요약을 하면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젠더가 섹스를 결정한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섹스라는 것은 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사회적인 관습에 의해서 형성된 젠더라는 젠더 의식의 성이, 그것이 자연화된 개념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생물학적인 섹스와 사회적인 젠더는 분리될 수 있는 개념이 아니고, 젠더가 섹스를 결정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타고 태어날 때 생물학적인 성별을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섹스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것 자체가 사회적인 관습과 기대에 의해서 후천적으로, 사회적으로 오랜 시간에 결정된 젠더에 대한 젠더 정체성이 만들어낸 개념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좀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실 텐데, 이것이 이제 후기 구조주의 학자들, 특히 이들은 정말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사단의 말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말을 가지고 장난을 쳐서 사람들이 이것이 굉장히 새로운 이론이고 굉장히 그럴싸한 어떤 개연성을 갖는 이론인 것처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속여왔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섹스나 젠더라는 개념은 둘 다 철저히 문화적인 개념이라는 것이고, 원래부터 타고 태어나는 성 정체성이나 성이라는 것은 없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완전 해체주의적인 개념인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젠더가 그 다음에 이 젠더 트러블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젠더는 수행적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젠더라는 것은 결국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그 행위를 통해서 구성되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그러니까 수행을 앞서서 존재하는 그런 정체성이라는 것은 없고, 이 행위에 이 행위를 계속해서 수행함으로써 그 젠더가 형성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거 그러면서 이제 이 버틀러의 젠더 이론을 보시면요, 이제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는 생물학적인 차이는 무의미하다는 것을 무의미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전통 규범에서 벗어나는 그런 모든 성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어떤 이론적인 토대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생물학적인 성에 기초한 모든 구별을 근절하려고 했던 그녀가 여성이라는 범주를 넘어서 이제 소수자의 섹슈얼리티 문제로 확장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녀가 결국은 퀴어 이론의 창시자가 되고요. 그녀의 이론은 젠더주의, 젠더 이데올로기, 오늘날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젠더 이데올로기의 시초가 되게 됩니다. 이런 버틀러가 구축한 젠더 이론은 사실 우리가 상식적인 차원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이론이지만, 이것은 굉장히 강력한 후기 구조주의 이론으로 아주 모든 전 세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면서 현대 사회를 지배하는 젠더 이데올로기를 구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서 보아야 하는 인물이죠. 한마디로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그 유럽에서 일어났던,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일어났던 68 혁명은 그 레디컬 페미니즘과 젠더주의에 모두 영향을 끼치는 뿌리에 있습니다. 이 68 혁명은 프랑스 소르본느 대학에서 일어난 학생 시위죠. 그들의 모토는 모든 금지하는 것을 금지하라. 이것이 그들의 모토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토에 따라서 그들은 기존의 체제와 권위에 대항하는 반체제, 반문화 시위를 계속해서 이어갔고, 그들은 여성들이나 흑인들, 그 다음에 소수민족, 동성애자들을 사회적인 약자로 프레임화해서 세상에 등장을 시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보시면 68 혁명이 남성 지배적인 사회 구조를 타파하고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타파하려는 레디컬 페미니즘에도 영향을 끼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해체주의, 후기 구조주의 그 사상과 만나서 전통 사고 체계를 해체하고 모든 어떤 전통적인 그런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사고와 이런 이론들, 이런 것들을 해체하면서 결국은 젠더주의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러면 어떻게 페미니즘이 성윤리를 타락을 시켰나 한번 보겠습니다.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이 그림에 다 담겨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막시즘과 또 프로이트, 라이히, 이런 어떤 마르크스, 프로이트, 라이히 이런 사람들의 이론들, 그 다음에 그들의 주장들, 그리고 그것이 이데올로기로 형성이 된 막시즘, 문화 막시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그것이 실천적으로 나타났던 68 혁명, 그 안에는 히피 운동이 있었죠. 이런 모든 어떤 사회적인 그 바탕 안에서 여러 가지 이제 사회 현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미국에서 그러니까 IPPF라는 인구 가족, 그러니까 국제 가족 계획 연맹이 이제 1952년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인구들을 통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점차 이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국제적인 어떤 인구 통제, 인구 산하 제한으로 이렇게 일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건 미국의 예를 든 건데 1969년에 그 인구 IPPF 이후에 미국에서는 60년대부터 피임약이 굉장히 대중적으로 보급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69년에는 무책 이혼법이 이제 이런 법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73년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로데웨이드 판결을 통해서 미국의 낙태가 합법화가 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포르노가 합법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우리의 가정들을 붕괴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현상들을 좀 한번 잠깐씩 보시겠는데요.
먼저 미국 이것은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것은 미국의 경우고요. 그다음에 왼쪽에는 제가 한국의 그 변화를 넣어놨습니다. 도표로. 그 오른쪽에 보면 미국에서 무책 이혼법이 69년에 통과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60년대에서 80년대에 이르기까지 약 20년 동안 이혼율이라는 것이 2배 이상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폭발적인 증가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는가? 우리나라도 이혼이라는 것이 굉장히 자유로워진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 1970년대 우리나라가 이게 인구 1000명당 그 이혼율을 따지는 조혼 이혼율을 낸 것인데요. 보면 70년대에 11.6건에 해당하는 것이 그 중간에 1990년대를 보시면 이제 그때부터 조금씩 가파르게 상승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15년에는 인구 1000명당 109.2건으로 거의 70년대에 비해서 2010년대에 이르러서 약 10배가 증가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와 함께 또 결혼율이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결혼율도 오른쪽은 미국의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1946년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여성운동을 기점으로 해서 1970년대 초부터 이제 결혼율이 감소를 하기 시작합니다. 감소를 해서 지금 2010년에 6.8이라는 인구 1000명당 혼인율이 6.8 커플이라는 것이죠. 정말 결혼을 안 하죠. 정말 결혼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에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현상인데요. 이거 보시면 1995년에 96년에 43만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1919년의 19년의 통계를 보시면 24만 건입니다. 거의 절반으로 떨어졌죠. 이렇게 2019년에 이렇게 절반 정도로 결혼율이 떨어진 것의 원인을 보면은요, 첫 번째로는 결혼 연령층 인구 자체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나라가 오랫동안 해왔던 인구 억제 정책의 결과인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할 수 있는 연령대 인구가 자체가 줄어들었던 것, 그리고 또 그 다음에 가치관의 변화가 영향을 끼쳤는데, 페미니즘의 영향으로 인해서 많은 여성들이 결혼을 거부하는 그런 현상이 우리 사회에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거 비율을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결혼을 거부하는 대신 동거를 선택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1968년 대비 2018년을 보시면요, 약 14배가 증가를 했습니다. 아까 앞에서 보셨듯이 결혼의 비율이 반토막이 났는데 동거의 비율은 14배가 증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결혼 대신 동거를 선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닌데요. 지금 이게 2018년 사회조사 결과입니다. 우리나라인데요. 결혼에 대한 견해를 물었는데 2010년에는 결혼하지 않아도 함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40.5%, 결혼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64.7%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불과 8년 만에 완전히 양상이 바뀌죠. 그래서 결혼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48.1%, 그리고 결혼을 하지 않아도 함께 살 수 있다, 즉 동거할 수 있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56.4%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동거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문턱이 낮아졌고 결혼 대신 동거를 선택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당연히 출산율이 급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1960년에 그 피임약이 보급이 되기 시작했다고 했는데요. 그때부터 출산율이 매우 급하게 급속도로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59년에 9년과 2018년을 비교를 해보면 3.7명, 이것은 이제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는 아기의 수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합계 출산율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3.7명에 이르렀던 것이 이제 2018년에는 1.7명으로 떨어졌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출산율이 얼마나 낮은가는 여러분들이 또 잘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을 보면요, 더 심각한데요. 합계 출산율이 이제 2019년에 지금 이 표에는 0.92 여기까지 나와 있잖아요. 작년 한 해 합계 출산율이 0.81명입니다. 수도권 서울 지역을 따지면 0.6%입니다. 0.6명입니다. 0.6명. 그러니까 여성 한 명이 평생 걸쳐서 아이 한 명 낳지 않는데 그것도 0.6밖에 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통계는 정말 여태까지 본 적이 없고, 또 OECD 국가에서도 가장 낮은 세계 최저 출산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특별히 이제 이번 정부에 들어서서 이 저출산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요, 우리나라의 오랜 산하 제한 정책입니다. 이것이 1960년대에 산하 제한 정책이 시작이 됐어요. 그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IPPF라는 그런 이제 국제 가족계획 연맹이 우리나라에 그때 우리나라가 전쟁 직후에 아주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때였고 그랬는데, 그때 우리나라에 무상으로 이 산하 제한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나라에서 산하 제한 정책을 시작하게 됐고, 이것이 굉장히 날이 이제 갈수록 아주 강력한 형태의 산하 제한 그 운동이 일었어요. 그래서 다 기억을 하실 거예요. 아마 저희 어렸을 때 뭐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살자, 뭐 이런 어떤 구호가 있었죠. 산하 제한 정책을 위한 구호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아서 잘 키우자, 뭐 이런 어떤 구호들. 그래서 아이들을 이제 처음에는 그 당시 우리나라가 전쟁 직후에 지금 보시면 지금 1970년에 통계가 나와 있는데 4.53명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사실 이거보다 높았는데, 그런 인구를 비율을 낮추는데 어디까지 낮췄느냐? 한 명을 낳을 때까지 계속 낮춘 겁니다. 30년 동안. 그래서 1990년대에 와서 겨우 산하 제한 정책을 중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1994년에 카이로에서 세계 인구 회의라는 것이 열렸는데, 우리나라의 산하 제한 정책, 출산 억제 정책이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 우수 사례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이 아주 모범적인, 아주 성공적인 출산 억제를 해냈다라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카이로 세계 인구회의에서 칭찬을 받게 되는데요. 사실 우리나라의 비극은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왜냐하면 저희가 그 보건사회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보면요, 우리나라 인구가 실제적으로 출산율이 많이 떨어지게 된 것이 1980년대 한 중반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복지부에 계셨던, 우리 지난번에 강의해 주셨던 이봉화 상임 대표님, 전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이셨던 우리 상임 대표님께서 그 자료를 보고 설명을 하실 때 80년대 중반쯤에는 멈췄어야 하는데, 그것을 그 이후에도 계속 가져간 겁니다. 그래서 1990년대 올 때까지 계속되었고, 그것이 지금 우리가 맞이하는 이 비극의 원인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에 들어서 출산 장려 정책을 시작을 했는데요. 국가 존립 위기를 맞이하면서 겨우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지만, 이것을 멈추는 것에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이것을 회복시키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과 얼마나 많은 생각의 변화들이 필요한지 참 갈 길이 멉니다. 미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혼율은 떨어지고 이혼율은 높아지고, 그 다음에 출산율도 급감을 하는데, 굉장히 또 재미있는 사실은 혼외 출산율은 계속 높아집니다. 네, 60년대까지는 사실 혼외 출산율이 5% 미만이었어요.
사실 많지 않죠. 미국이 굉장히 개방적인 나라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가정들이 건강했고 60년대까지만 해도 그 건강성이 유지가 돼서 혼외 출산율이라는 것이 5% 미만이었는데요. 60년대 후반부터 급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2010년에 보시면 평균 모든 인종에 걸쳐서 약 40.8%가 혼외 출산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2016년에 신생아 중에 40% 이상이 혼외 출생자라고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최근에 여성가족부가 올해부터 지원하는 사업 중에 청소년 한부모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아이들을 아까 우리 이재용 목사님이 공동대표로 계시는 카도시 아카데미에서는 청소년들이 그렇게 무분별한 성관계를 갖는 것을 막고 또 건강한 성가치관을 갖도록 굉장히 노력을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애를 쓰고 계시는데 사실 공교육의 현장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자유로운 성관계를 할 수 있는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권리로 가르치고 있고요. 아이들은 그러한 교육을 받아서 나는 성적인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의 그 모든 행위의 주체다. 내가 결정권자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들이 굉장히 쉽게 성관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아시다시피 피임이라는 것은 완전한 임신을 막을 수 있는 완전한 방법이 아닙니다. 굉장히 불완전한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성교육이라는 것은 고작 아이들에게 콘돔을 사용해라. 아니면 어떤 구체적인 행위, 어떤 방법을 통해서 너희를 임신을 피하면 된다. 이런 식의 어떤 성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 주변에 청소년들이 성관계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이 청소년들이 성관계를 통해서 아이들을 낳고 있습니다. 그런데 낙태하는 거 아니면 이 아이들을 청소년 한부모라는 이름으로 길러야 하는 입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직 여가부에서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보호하는 정책으로 청소년 한부모 정책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시면 우리나라의 그런 성적인 타락이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 우리가 가늠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여성 페미니즘을 이야기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1995년에 베이징에서 열렸던 세계 유엔 여성대회입니다. 이 여성대회는 굉장히 현대 페미니즘 운동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때 젠더 평등, 젠더 이퀄리티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사용이 되었는데요. 사실은 이 아젠다, 젠더 용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그 여성대회 당시에는 그 안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페미니스트들이 이것을 강행했고 젠더 평등이라는 용어가 공식으로 채택이 되고 사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베이징 여성대회를 통해서 행동 강령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요. 이때 성주류화 전략을 시행하라는 이 행동 강령이 세워집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제 모든 어떤 입법과 정책, 예산 등 모든 과정에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성주류화, 젠더 메인스트리밍 전략이라고 하고요. 이 전략을 우리나라가 가장 선도적으로 도입하고 아주 적극적으로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여성가족부의 문제가 지난 대선 때 굉장히 뜨거웠는데요. 그런 배경에는 이 1995년 유엔 여성대회에서 채택된 행동 강령인 성주류화 전략을 우리가 아주 적극적으로 시행을 했기 때문에 모든 입법과 정책, 예산, 모든 과정을 성인지적인 관점에서 보고 그것을 성인지적인 관점으로 성평등 관점을 반영해서 새롭게 이렇게 정책과 입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것이 성인지 예산이고요. 그 다음에 성별 영향평가, 성인지 교육 등이 시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성가족부의 산하기관으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는 아주 모체가 됩니다. 그 교육에 맞서 싸우시는 분이
오늘 발표해 주신 카도시 아카데미 이재용 목사님이신 거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성인지 예산이나 성별 영향 평가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가 바로잡을 것인가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힐러리 클린턴의 젊은 시절이에요. 이 북경대의 주인공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힐러리 클린턴이 남겼던 유명한 말이 있죠. Human rights are women's rights and women's rights are human rights. 이게 인간의 권리는 여성의 권리고 여성의 권리는 인간의 권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말에 담겨 있는 대로 성주류화 전략이 요구가 되었고요. 그런데 정말 부창부수라고 하죠. 남편 클린턴은 2011년 세계 인권의 날의 유엔 연설에서 힐러리의 말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Gay rights are human rights and human rights are gay rights. 이렇게 해서 LGBT 인권을 체계적으로 중요한 흐름의 중심에 놓게 되는 그러한 연설을 하게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결과를 이렇게 도표로 좀 요약을 해봤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입니다. 이런 어떤 그 유엔 여성대회에서 채택된 성주류화 전략이 법제화까지 이어지고 그 밑바탕에는 페미니즘적인 사고방식이 이미 여성들에게 많이 확산이 되어서 사회 현상적으로는 출산율 감소, 결혼 감소, 이혼 증가, 비혼 증가, 동거 증가, 성적 문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것을 법제화하기 위한 움직임이 오른쪽에 이렇게 왼쪽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낙태죄를 폐지하는 어떤 그런 낙태죄를 낙태를 전면 자유화하는 그런 법 개정이 진행 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상 가정이라고 하면 좀 그런데요. 건강 가정을 해체하려는 그러한 건강 가정 기본법을 개정하려는 시도가 있고요. 이 건강 가정 기본법의 그 주요 내용을 보시면요. 가족 개념을 삭제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가족 형태를 옹호를 합니다. 이 안에는 당연히 동성혼 가족이 포함이 되겠죠. 비혼 출산도 가정으로 인정하자는 겁니다. 여성이 혼자 자기 자신의 결정권을 통해서 자녀만을 갖는 그런 가정을 꾸리겠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성과 재생산 권리 기본법이라는 것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이 성과 재생산 권리라는 것은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재생산하면 굉장히 낯설죠. 무슨 공장에서 무슨 상품을 찍어내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낯선데, 이것은 여성이 자신의 성적인 권리를 행사해서 출산과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한 자기가 결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방법으로 자녀를 얻을 것인지, 그러니까 임신할 것인지, 또 어떤 방법으로 출산할 것인지, 이런 모든 것들을 여성이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야말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라는 것이 엄청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서 오늘날에 이르는 이런 참혹한 결과를 보셨습니다. 이 페미니즘의 오류를 보시면요. 네, 첫 번째는 여성의 권리만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페미니즘에는 여성만이 있습니다. 여성의 권리만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개체들은 그들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배려함이 전혀 없이 성적인 자기 결정권, 재생산권을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하고요. 거기에 윤리는 철저하게 배제를 합니다. 그리고 남성에 대한 인권을 유린하는 어떤 그런 여성 우월주의적인 그런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비합리적이고 일방적인 여성 특혜를 요구를 하는 것이 페미니즘입니다. 그 다음에는 논리적으로 봤을 때도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모든 여성들을 피해자로 봅니다. 그리고 모든 남성들을 가해자로 봅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제3세계에서 지금 아직까지 근대화가 제대로 이렇게 안 되어 있고 여전히 아주 전통적인 그런 그들의 소사이어티를 이루고 있는 그런 제3세계, 그 제3세계 여성들에게서 일어나는 차별의 문제, 그건 오늘의 관점에 보는 거죠. 오늘의 관점에서 그들을 봤을 때 그들이 겪고 있는 차별을 세계 모든 여성들의 차별로 이들은 봅니다. 이것이 이제 북경대회에서 채택된 논리인데요. 그래서 이들은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것이 위안부 문제입니다. 이 위안부를 그들은 그러니까 전쟁 성노예라고 이렇게 부르죠. 페미니스트들은. 그래서 그런 어떤 전쟁지에서 일어나는 비슷한 종류의
아픔을 겪고 있는 여성들의 문제를 오늘의 나의 문제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문제를 이슈화하고 자기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여성 문제에 대한 어떤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길을 원천적으로 차단을 합니다. 여성 문제를 보는 필터가 단 하나예요. 단 하나. 여성은 피해자고 남성은 가해자고 여성은 차별받고 있고 남성은 차별을 하는 억압자고 이것이 그들이 여성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그 80년대 페미니즘이 점점 이제 세분화돼서 그 다음에 90년대부터는 교차성 페미니즘이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또 세 번째 문제를 보시면요. 평등만 강조한다라는 것입니다. 남녀는 분명히 차이가 있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는 지어주신 존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른 존재로 그러니까 차이가 있는 존재로 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시하고 아주 결과적이고 획일적인 평등만을 딱 요구하는 것이죠. 50대 50. 그래서 이들이 주장하는 것이 여성 할당제, 공직자 비율이나 대학 교수 비율이나 또 그 다음에 국회의원 비율이나 심지어는 사기업의 임원의 비율까지도 할당제라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여성의 자리를 쟁취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들은 동일 임금을 요구하고 또 동일 채용을 요구를 합니다. 흔히 이제 요즘에도 남녀 차별이 여전하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임금 격차가 있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성이 남성의 100을 받을 때 여성은 그것의 69%밖에 받지 못한다. 여전히 우리는 임금에 있어서 성차별을 당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런 임금 격차의 문제도 남성과 여성이라는 그 팩터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안에는 직종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근무 시간이나 휴직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직종을 여성들은 선호하는데 남성들은 이 직종을 선호하지 않고 남성들 반대의 경우로 어떤 직종은 남성들이 선호하지만 여성들이 선호하지 않는 그런 직종도 있을 것인데 이런 임금 격차를 나타내는 다양한 어떤 그런 요인들, 팩터들을 다 무시하고 여성과 남성이라는 잣대로만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69%밖에 임금을 받고 있지 못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가 저희 연구소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남녀의 임금 격차는 거의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페미니즘은 반성경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독교 생명윤리 포럼 안에서 페미니즘을 이야기하는데요. 페미니즘은 그 자체로 반성경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시면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창세기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은요. 범죄한 인간에 대한 어떤 심판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남성은 평생 노동을 통해서 가정을 꾸려나가야 되는 그런 운명에 처해졌고요. 여성은 출산의 고통을 아주 크게 감수를 하고 또 남편을 지배하려는 그 욕구를 끊임없이 놓지 못하고 그 욕구에 시달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운명에 처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짓고 타락을 함으로써 원래 하나님이 이 남성에게 맡기신 노동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남성이 반응할 때 자신에게의 생계를 의지하고 있는 여성, 아내와 자녀들을 무시하고 억압하는 이런 모습을 많이 있었다라고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 또 여성은 여성 인권이라는 명목으로 출산을 거부하고 양육을 거부하고 또 스스로 어떤 노동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남성과 분리돼서 남성의 자리를 빼앗으려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남성을 짓밟고 무시하고 남성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페미니즘, 반성경적인 페미니즘을 어떻게 극복하고 우리가 기독교 성윤리를 회복할 것인가? 제일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성경적인 가치관을 바탕으로 한 올바른 남녀 관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겠습니다. 뭐 이것은 더 이상 제가 자세히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일 텐데요. 하나님께서 아내를 남편을 위한 돕는 배필로 지으셨습니다. 이때 이 돕는 배필이라는 에제르라는 단어는 조력자, 그리고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도움이시라 할 때 그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여성이 열등해서 남성을 돕는 것이 아니고 여성이 부수적인 존재라서 남성을 돕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도우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을 도우시는 것처럼 우리 여성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도우시는 은사,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남성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상호 남성과 여성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해주고 또 그러나 우리 남성과 여성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어떤 이러한 올바른 남녀 관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 남녀 모두의 존엄성에 기반한 남녀 화합을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1장 11절 말씀에 보면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아니하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홀로 살 수 없고 이것이 서로에게 서로 돕고 서로 조화를 이루고 서로 화합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합니다. 그 다음에 가정의 거룩성을 회복하는 것. 저희가 가장 초점을 맞추는 것은 사실은 이 부분입니다. 아까도 이재호 목사님께서 강의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도 창세기 1장의 말씀에 주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 남자와 여자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둘 다 이 하나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아내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으로 권면하십니다.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리고 남편들에게는 이러한 권면을 하십니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저희 단체가 이러한 어떤 배경 가운데 탄생을 하게 됩니다. 출발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은 페미니즘으로 기울어진 여성들의 가치관에 성경의 진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고 복음적으로 그 여성들이 다시 재무장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은 하려고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것을 이제 복음적 여성 운동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네, 잠깐 단체 활동 잠깐만 보실게요. 그래서 저희 이름이 New Wave of Women입니다. 그러니까 페미니즘의 물결이 1물결, 2물결, 3물결까지 와서 지금 현재 젠더주의에 이르고 있는데요. 저희는 여기서 새로운 물결, 복음의 물결로 여성들을 다시 바로 세우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역이 굉장히 많지만 간단하게 보면요. 저희 2019년 11월에 창립이 됐습니다. 그때 임의단체로 창립이 됐고요. 2020년 8월 26일에 저희가 20년 말까지 낙태법을 개정해야 된다라는 그런 사명을 너무나 막중하게 받았습니다. 이 페미니스트들의 운동이 꽃이 핀 것이 낙태 자유화 운동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꺾기 위해서는 낙태 자유화의 움직임에 정면으로 맞서지 않으면 안 되겠다. 저희들이 결단하고 저희들이 낙태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싸우기로 결단하고 그때 저희 경험이 사실은 없기 때문에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라는 것을 통해서 그동안 프로라이프 활동을 해오신 많은 정말 우리 박상우 원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정말 훌륭하신 분들과 같이 힘을 합해서 이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바른 여성 선교회를 창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세상에 있는 여성들에게도 이야기해야 되지만 교회 안에 있는 여성들을 깨워야 했기 때문에 바른 여성 선교회를 창립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20년 3월 16일에는 저희 임의단체로 있던 바른인권 여성연합이 서울시 여성가족부에 속한 서울시 산하의 그 사단 법인으로 설립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비전은 자유민주주의라는 토대 위에서 개인의 보편적 인권과 조화로운 양성평등을 추구하며 밝고 건강한 가정, 상식과 도덕이 바로 선 사회를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저희의 핵심 가치는 자유, 진리, 그리고 생명, 가족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리 안에서, 성경적인 진리 안에서 우리가 가정과 생명을 지키는 그런 여성단체로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저희 대표님들은 공동 상임대표님 두 분이 계시고요. 지난주에 강의를 오셨던 이봉아 상임대표님과 함께 이기복 교수님이 또 공동대표로 계십니다. 그다음에 저희 조직도를 잠깐 보면은요, 저희 공동 상임대표님들이 계시고 또 자문위원님들이 계시고 각 분야에 여러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 저희 자문위원을 맡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른인권여성연구소 세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무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사업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책기획팀, 그 다음에 문화사업팀, 교육사업팀, 협력사업팀, 미디어사업팀 이렇게 5개 팀을 가진 사업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국에 12개의 지회가 있습니다. 물론 지회들은 아직 굉장히 미약한 상태이지만 저희들이 더 열심히 이제 지회들을 활성화시켜 갈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첫 집중했던 것은 성주류화 정책 때문에 정책 자체가 너무나 페미니즘적인 경향으로 흘렀기 때문에 가장 급하게 막아야 됐던 것이 정책적인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정책에 관련된 세미나나 포럼 같은 것을 많이 진행을 했는데요. 보시면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 나왔을 때 그 개정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 및 대응이라는 그런 어떤 주제 그런 정책 포럼을 했고, 그 다음에는 또 여성 정책, 이제 대한민국의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를 논하다 이런 주제로 여성 정책이 어떻게 하면 페미니즘으로부터 벗어나서 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연구를 했습니다. 네, 조금 이제 넘겨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서정숙 의원님과 함께 올해 6월 14일에 했던 건강한 여성의 삶을 다시 생각하다. 그래서 낙태법 개정안을 촉구하는 그런 세미나를 또 열었습니다. 이거는 행동하는 프로라이프와 저희가 함께 했던 입법 활동인데요. 그때 이제 조혜진 의원님하고 또 서정숙 의원님을 통해서 이제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지금 계류 중에 있지만, 이게 논의가 되면, 법안의 다툼을 통해서 조금 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법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저희는 기도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캠페인인데요. 2021년에 시작했고 다시 가정으로라는 캠페인인데, 이것은 하나보다 이제 작년에는 원년으로 다시 가정의 품으로 돌아가자 이런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고, 올해는 저출산에 극복하는 운동으로 하나보다 둘이 좋아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 자녀 더 낳기 운동 본부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합니다. 네, 저희가 굉장히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했는데요. 제 위에 사진 보시면 2020년 이제 8월에 9월에 법무부에서 정부 낙태법이 발의가 됩니다. 그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14주, 24주라는 그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저희가 제일 먼저 달려나가서 법무부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했었던 장면이고요. 저희가 굉장히 보람을 느끼는 것은 저희가 했던 이런 입법 활동이나 그 다음에 거리에서 했던 집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이 운동에 더 열심을 내서 할 수 있는 어떤 동력이 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또 보시면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 낙태 캠페인, 낙태 반대 운동에 함께하게 되는 이런 그런 모습들 굉장히 저희에게는 감사한 일이었고요. 또 여러 단체들과 연합해서 이런 활동을 했다는 것이 정말 기쁘고 자랑스럽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들은 이렇게 여성가족부 폐지를 위해서 가운데 아래 사진 보시면 저희가 비 오는 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 집회를 했던 장면인데요. 여성가족부 폐지하라. 왜냐하면 거기가 성주류화 정책의 본산이거든요. 거길 깨뜨리지 않고는, 그걸 약화시키지 않고는 이렇게 기울어지는 페미니즘 정책을 바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또
사실은 그 이화여대가 굉장히 복음적으로 세워진 그런 학교인데 그곳에서 여성학이 꽃을 피우면서 페미니즘의 아주 그 굉장히 주요한 교육기관이 되고 거기서 많은 학생들이 페미니스트가 돼서 사회로 진출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올해 여름에 이화여대 학생들과 함께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페미니즘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페미니즘을 비판하는 어떤 저희가 강연을 했습니다. 토크쇼를 했는데 굉장히 반응이 굉장히 좋았고요. 신앙이 있는 정말 거듭난 젊은 여성들이 얼마나 이 복음적인 여성 운동에 반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깊이 감동을 받고 우리가 하는 일이 의미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저희가 여성 선교회를 통해서 큰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생명을 살리는 기도를 열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했던 것이 오누리 교회에서 1차 생명을 살리는 기도를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2차는 오륜교회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운데 이제 너무 예쁜 얼굴이 크게 나왔는데 저희 연치연 변호사님인데 지난번 아마 생명윤리 포럼에 나와서 강의해 주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청년국에 가서 시대를 이기는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제목으로 그 청년들의 기독교 성윤리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이런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제가 꼭 소개해드리고 싶어가지고 가지고 온 사진인데 굉장히 핫하죠. 따끈따끈합니다. 9월 27일자 사진입니다. 미국에 있는 그 단체들인데요. CIF하고 RFC라는 단체 대표들과 만날 수 있는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정말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꿈꾸고 기도했던 일인데 너무나 빨리 이렇게 하나님께서 연결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던 것은 정말 미국판 바른인권 여성연합이네? 막 이랬어요. 이들이 생각하는 게 저희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언어가 다르고, 정말 우리가 하나도 공통점이 없는데, 단 하나 공통점이 있다면, 우린 크리스찬이라는 거. 그 공통점을 가지고, 우리가 이 단체 활동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데 정말 3시간 동안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고 저희가 소통을 했습니다. 너무나 즐거운 교제의 시간이었고 그 대표님들이 저희에게 해주신 말씀이 정말 제 마음을 아주 깊게 감명을 주었는데요. 무슨 얘기였냐면 1973년에 로데웨이드 판결이 나왔을 때 그 이후에 이제 믿는 여성들이 일어나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때는 너무 작았고, 너무 소수였고, 너무 힘이 없었다. 그런데 이 길을 계속 걸어갔더니 지금 너무나 수많은 여성들이 우리와 함께 한다. 그러면서 저희를 굉장히 격려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저희가 꿈꾸는 것은 대한민국이 지금 차별금지법을 잘 막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 페미니즘이라는 것도 우리 대한민국이 잘 막아내고 잘 극복해내서 정말 아름다운 여성들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들이 정말 성경적인 가정으로 잘 세워지고 우리의 교회들이 잘 바로 세워지고 우리 사회가 바로 세워지고 나아가서 대한민국이라는 이 거대한 국가 공동체가 이 복음적인 여성 운동을 통해서 정말 바로 세워져서 생명을 아끼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또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그 가정을 건강하게 영위함으로써 많은 사회에 유익을 끼치고 정말 다음 세대들, 건강하고 바른 다음 세대들을 그렇게 만들어내는 그러한 여성 운동을 꿈꾸는 단체로 저희가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이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